여러분, 안녕하세요. 돈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그 지점,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 세상의 돈 이야기를 파헤치는 금융 역사학자 채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적 자산을 불리는 첫 번째 투자가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금이나 은 또는 땅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답은 바로 맛, 즉 향신료였습니다. 말린 씨앗 한 줌, 나무 껍질 한 조각, 수액 한 방울. 바로 이런 것들이 제국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마트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향신료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소리 같죠. 하지만 거의 1000년 동안 후추 열매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육두구 한 줌이면 지금의 강남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고 계피 한 봉지는 평생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가 이 맛의 근원지를 통제하기 위해 살인, 정복,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을 서슴지 않았죠. 현대 사회가 존재하기 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 글로벌 증권 거래소가 열리기 전, 송유관이 땅속을 가로지르기 전에 세계 경제는 향신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향신료는 고기를 보존했고 상처를 소독했으며 썩는 냄새를 가렸고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그 어떤 것도 향신료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계피나 정향향이 나는 요리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춥고 단조로운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난 상류층이다라는 선언과도 같았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향신료는 마법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고 바로 그 때문에 돈이 되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12세기 유럽을 상상해보세요. 춥고 잿빛이고 고립되어 있으며 지독하게 맛없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몇 킬로미터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단은 단조롭기 짝이 없고 겨울은 길었죠. 신선한 음식은 드물었고 저장 음식은 지하실 냄새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흙수저들의 삶이었죠. 하지만 귀족들, 즉 금수저들은 평생 가볼 수도 없는 먼 땅에서 온 이국적인 향신료를 뿌린 연회를 열었습니다. 사막과 산, 바다를 건너온 상인들의 등에 실려온 것들이었죠. 후추 1파운드, 약 450g이면 가축을 살 수 있었고 사프란 한 주머니는 무기와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 자산을 더 많이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향신료를 들여오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비밀스러우며 수익성 높은 공급망 중 하나를 거쳐야 했습니다. 향신료는 유럽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인도의 말라바르 해안, 인도네시아의 반다제도, 스리랑카의 산맥, 동남아시아의 숲 같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서 왔습니다.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이 향신료들은 인도 상인에서 아랍 중개상으로, 아랍 중개상에서 이집트 항구로, 이집트 항구에서 베네치아의 배로 이어지는 섬세한 릴레이를 거쳤습니다. 각 그룹은 자신의 이윤을 붙였고 각 연결고리는 자신들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향신료가 원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상인들은 자신들의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세시대의 소문에 따르면 계피는 괴물이 지키는 거대한 새 둥지에서 자랐고
육두군은 용으로 둘러싸인 섬에서 나왔다고 했죠. 후추는 너무 위험한 숲에서 자라서 농부들이 숲을 불태워야 했고 그 불길 때문에 후추 열매가 검게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순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영업 비밀이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초창기의 기업형 가짜뉴스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릴레이의 끝에는 중세 세계의 예상치 못한 금융 중심지 베네치아가 서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향신료를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를 통제하지도 않았죠. 그들이 통제한 것은 바로 병목 현상, 즉 상품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13세기까지 베네치아는 후추와 다른 귀한 향신료 수입에 대한 거의 완전한 독점권을 구축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최초의 가격 결정자였고 희소성을 조작하고 창고에 공급품을 쌓아두었다가 이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물량을 풀었습니다. 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부는 베네치아를 대리석 궁전, 황금빛 천장, 그리고 강력한 해골력의 도시로 만들었죠. 토지가 아닌 물류, 즉 밭이 아닌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부자가 된 최초의 유럽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현대 기업들이 여전히 따르고 있는 모델이죠. 하지만 지배는 절박함을 낳습니다. 베네치아가 지배력을 강화할수록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들을 우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서쪽으로, 대서양으로, 미지의 세계로, 결국 아메리카 대륙이 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이 새로운 대륙을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탐험가들이 발견을 꿈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서쪽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 향신료 독점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신세계를 찾아 대양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후추의 땅 아시아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의 계산은 틀렸지만 그 오산이 역사를 바꿔놓았죠. 바스코 다 가마는 탐험을 위해 아프리카를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랍의 독점을 깨기 위해 항해했습니다.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한 이유는 스페인이 향신료 제도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항해 시대를 연 모든 항해는 더 싼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국은 이익을 따랐고 지리는 탐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새롭고 강력하며 판도를 바꾸는 두 번째 향신료 물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1492년 이전까지 아시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고추가 동반구 전역으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인도 카레, 사천 요리, 그리고 바로 우리 한국의 음식들이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매콤한 김치와 떡볶이는 사실 이 콜럼버스의 교환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보물이었던 바닐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즈텍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되던 카카오는 유럽 엘리트들의 고급 음료가 되었죠. 자메이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만 자라던 올스파이스는 유럽 전역에서 귀한 방부제이자 약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신세계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엔진, 즉 두 번째 향신료 개척지였죠. 그리고 이것은 세계사에 심오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유라시아 무역망에서 고립되어 있던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세계 경제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구세계와 신세계 상품의 이 융합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향신료 무역로는 단순한 무역 네트워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공급망이었죠.
농부는 푼돈을 벌고 중간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베네치아는 단 한 떼기의 농장도 없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가 충돌하고 결국 뒤엎어버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권력이 거리에 있지 않고 병목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해협, 항구 또는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제하면 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계절풍과 아덴, 호르무즈, 제다 같은 항구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인도양을 지배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 해를 통제하고 이집트와 독점 무역권을 협상할 수 있는 외교적 힘을 가졌기 때문에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베네치아가 작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가 깔때기의 끝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경제사의 모든 독점이 그렇듯이 그것은 우회하려는 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네치아가 가격을 높일수록 유럽은 이 사슬을 끊고 싶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1400년대에 그 절박함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포르투갈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들의 왕자들은 영광이나 과학을 위한 탐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후추를 원했습니다. 후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향신료였고 중세 상업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상품이었습니다. 만약 포르투갈이 베네치아를 잘라내고 원산지로 직행할 수 있다면 권력의 균형을 다시 쓸 수 있었죠. 바스코 다 가마의 아프리카 일주항해는 항해술로 위장한 기술혁명이었습니다. 1498년 다 가마는 향신료 무역의 심장부인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용과 미스터리에 의해 지켜진다고 믿었던 향신료들이 창고에 공개적으로 쌓여 있고 값싸게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의 상인들은 수세기 동안 후추를 팔아왔습니다. 희소성이라는 환상 속에 살았던 것은 유럽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반응했죠. 수십 년 내에 포르투갈 함대는 항구를 봉쇄하고 배를 습격했으며 상인들에게 잔인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향신료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의 해안을 따라 요새를 건설하고 물라카 같은 병목 지점을 장악했으며 저항하는 도시들을 폭격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양을 모든 배가 항해하려면 포르투갈의 허가증이 필요한 군사화된 시장으로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제국은 이 시스템을 영원히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더 날카로운 본능, 더 많은 자본, 그리고 훨씬 적은 인내심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였죠. 1600년대 네덜란드 공화국은 세계 상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향신료가 그 열쇠였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문제에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구를 점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산업화하고 싶어 했죠. 1602년 그들은 세계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였습니다. VOC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길드도 아니었죠. 그것은 주식회사였습니다. 주주, 배당금, 법적 권리를 가졌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벌일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였습니다. 조약을 맺고 요새를 짓고 동전을 주조하고 죄수를 처형하고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힘을 가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독점한다는 단순한 규칙을 적용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VOC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육두구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곳인 반다 제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육두구는 흑사병, 이장병, 심지어 불면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효가 있다고 믿어져 유럽에서 가장 탐내는 향신료 중 하나였습니다. 육두구를 통제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는 상품 중 하나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죠. VOC의 해결책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을 학살하고 생존자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통제할 수 있는 수입 노동자들로 섬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독점을 강요했습니다. 모든 육두구 나무, 모든 선정물, 모든 씨앗은 회사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스테르담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VOC는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며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신료로 자금을 대고 폭력으로 강제된 현대 금융의 탄생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동일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벵골을 정복하고 인도 통치자들을 조종했으며 영토 통제를 이용해 차, 직물, 향신료를 지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는 더 이상 대영 제국에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영 제국의 엔진이 되었죠. 회사는 돈을 찍어냈고 사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영국 왕실 자체보다 더 많은 군대를 통제했습니다. 정양과 육두구의 시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상품들을 착취하는데 사용될 기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기계가 존재하자 세상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1700년대에 이르러 향신료 무역은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세계는 이제 새로운 경제 논리하에 움직였습니다. 상품을 통제하는 자가 운명을 통제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빨리 증명한 상품은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은 세계가 현대적인 중독처럼 소비한 최초의 제품이었습니다. 값싼 칼로리, 빠른 이익, 무한한 수요. 유럽인들의 입맛은 폭발했고 역사학자들이 최초의 대중 소비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설탕은 카리브해와 브라질 연안 전역에서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갑자기 세계 부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연료였다면 강제 노동은 엔진이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은 산업기계가 되었고 유럽 강대국들은 영토가 아닌 독점권을 원하며 카리브해 섬들을 두고 싸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유럽을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런던, 브리스톨,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항만 인프라, 보험회사, 초기 투자 회사들이 모두 이 무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조용히 이 상품의 등 뒤에서 건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세계 경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유라시아 향신료가 세계 무역의 기계를 만들었다면 아메리카의 산물들은 그것을 자기 영속적인 순환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유럽 수요를 위한 설탕, 아시아 시장을 위한 멕시코와 페루의 은, 폭발하는 소비층을 위한 담배. 신세계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 궤도로 연결하는 경첩, 즉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구조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모든 제국은 중간 상인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네치아가 시도했고 포르투갈이 시도했으며 네덜란드는 그것을 완성했고 영국은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를 처음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만든 사슬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상품 가격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이념이 아닌 육두구숲과 설탕 공장을 두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 경제의 논리는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시장의 힘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상품이 박자를 정하고 기업이 정책을 형성하며 금융시장이 먼 곳의 충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국가들은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을 두고 경쟁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폭력이나 탐욕,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패턴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플레이어들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원을 통제하고 경로를 통제하며 정보를 통제하는 것. 그들은 단지 상품을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소성, 인식, 그리고 수요를 설계했습니다. 중세 베네치아가 항로를 통제했다면 현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통제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를 독점했다면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물류, 클라우드 인프라를 독점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최초의 세계 경제가 안정 위에서 구축된 것이 아니라 마찰 위에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품을 얻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후추, 육두구, 계피, 설탕의 진정한 힘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였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국가들에게 제국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기업들에게 정부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을 보면 취약한 공급망, 자원 경쟁, 희귀 광물과 디지털 독점을 둘러싼 싸움에서 그 유사점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반도체 공장, 해운 운하, 코발트 광산, 클라우드 서버, 위성 네트워크와 같은 병목 지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향신료 네트워크처럼 이 모든 것은 접근이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소수의 플레이어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운율을 맞춥니다. 최초의 세계 경제는 우리에게 부는 병목 현상을 마스터하는 자를 따른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후추이든 데이터이든 규칙은 동일합니다. 길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한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고 제가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